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지난 16일 제주의 한 주택에서 50대 남성이 50대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경찰은 50대 남성과 부인, 또 다른 공범인 50대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2년 전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수백 차례 전화하고 가족 결혼식까지 찾아간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원격 제어 프로그램으로 피해자를 위치 추적까지 했었던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결혼식을 반대하는 신랑 아버지와 누나들이 식장까지 찾아와 난동을 부렸습니다. 신혼부부는 신랑 가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짜라롱!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이 아니군요. 내일 새벽에 눈이 중부지방에 또 많이 내린다고 하니까 많이들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던 소식이죠. 이 폭설 내린 날 이 집을 나선 뒤 행방이 묘연했던 중학생 정모군. 다행입니다. 어제 저녁 광주 북부의 한 목욕탕에서 발견이 돼서 나흘 만에 집에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런 거 보면 약간 단순 가출이 아니었나 싶은데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부모님과 잘 좀 대화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다행입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이자연 기자,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예, 여기 박준혜 수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참 미친 세상 사반 덕분에 정신 붙들고 삽니다 하신 천사 초롱초롱님, 애틀란타 살아요 신랑 정필수 강아지 순이도 사반 6반 하신 핑키 누나 전경선님, 주말에 사반 안 하면 서운해서 옛날 거 틀고 다시 봐요 하신 양기호님, 사반 출연진 안 바뀌고 오래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신 에이솜님, 둘째 딸이 전교 부회장 선거 출마합니다. 오봉초등학교 3학년 박서우 좋은 기운을 주세요 하신 박의용님, 당선 가자. 자, 딱 1년 전 이맘때 돌아가신 엄마가 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꾸 우울해지네요 하신 이 조소민님, 우울감 드실 때는 산책 한번 나가보십시오. 한결 기분 전환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푸름님, 장세은님, 임수진님, 양기호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반 뉴스에이 6반.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가보죠. 이루 음주운전 사고 입건입니다. 가수 태진아 씨 아들 가수 이루 씨 음주운전 사건 오늘 하루 종일 난리였습니다. 영상 보시죠. 자, 서울 동호대교 오른쪽 차도 자 보세요. 자, 아유 세상에 가드레일을 꽝 들이받고 차가 그대로 저렇게 뒤집어졌습니다. 저는 영상 보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단순 음주 추돌 사고인가 했더니 엄청 큰 이거는 사건이죠. 이 기자. 네, 맞습니다. 어젯밤 11시 27분쯤에 가수 이루 씨가 몰던 차량이 강변북로 구리 방향 동호대교 부근에서 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도가 됐습니다. 이루 씨가 낸 걸로 추정되는 이 사고 장면이 한 유튜버가 동호대교를 24시간 촬영하는 라이브 캠에 포착이 됐는데요. 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다행히 다른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경찰은 조만간 이루 씨를 소환해서 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요. 이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루 씨는 오늘 자신의 SNS에 사과문을 밝혔는데요. 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 준비 중인 드라마 관계자들에게 누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 활동을 중단하고 당분간 자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당분간 자숙이면 언젠가는 또 복귀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자,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거 처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도 이루 씨가 이제 과거에 음주운전을 하고 본인이 단속될까 봐 두려워서 동승자가 운전했다고 해서 운전자 바꿔치기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아이고. 이 사건은 지난 9월에 있었던 건데 당시 용산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이루 씨가 운전한 걸로 이제 경찰은 의심을 했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동승자가 운전한 것이다라고 진술을 했었는데 경찰이 이루 씨가 본인이 운전했으면서 동승자가 운전한 것이라고 거짓 진술을 했다. 이거는 음주운전죄가 아니라 범인도피 교사죄입니다. 아유. 이에 해당해서 검찰에 송치를 했고요. 그러니까
음주운전 의혹을 받고 지난 9월이었으니까 또 한 3개월 만에 다시 또 음주운전하다 이번에 사고까지 내게 된 겁니다. 아, 글쎄요. 당분간 자숙이라는 말에 뭐 팬이나 대중이 과연 이걸 그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자, 마약 복용 혐의로 구속된 돈 스파이크 씨. 오늘 결심 공판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9월에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많은 양을 가지고 있어서 충격을 줬는데 오늘 이제 재판이 끝나서 구형을 했습니다. 검찰이 징역 5년과 추징금 3,900여만 원으로 상당히 무겁게 구형을 했는데요. 검찰이 보기에는 가지고 있었던 필로폰 양도 굉장히 많고 또 연예인이라는 신분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권유까지 해서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했는데 돈 스파이크 측 변호인이 구금 기간 동안 손가락 마비가 와서 반성문조차 제대로 못 쓸 정도 상황이었다라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을 해서 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이어가죠. 4호선 오징어 빌런입니다. 자, 백문이 불여일견 무조건 초집중해서 영상 보시죠. 이 기자 이거 지금 뭐예요, 이 아저씨? 네, 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하철 4호선 빌런이란 제목의 영상이 게시가 됐습니다. 이 해당 영상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 옷 입은 남성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앉아있는 승객에게 욕설을 퍼붓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오징어 게임 속의 인물들을 연상케 하기도 하는데요. 이 급기야는 지하철 바닥에 엎드려서 제발 부탁합니다. 한 대만 때려주세요라고 말하면서 절을 하기도 합니다. 지하철 승객들은 애써 외면하면서 휴대전화만 쳐다보는 모습입니다. 예. 아유, 저희가 진짜 어지간하면 이거 그냥 저 보세요. 이거 진짜 앉아 있는 승객이 얼마나 황당해하냐면 말이죠. 자, 마스크를 쓰고서 이게 진짜 온갖 진짜 비말이 막 얼굴로 튀는데도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저걸 뭐 이렇게 때릴 수도 없고 그냥 계속 가만히 이렇게 있으니까 계속 저렇게 자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좀 기시감이 듭니다. 1000만 뷰의 주인공, 지하철 1호선 최고의 빌런. 단소 살인마 아시죠? 네,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난 2015년이죠. 이 지하철에서 취객이 단소를 들고 승객들에게 욕을 하면서 위협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당시에 단소 빌런, 단소 살인마 이런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이 취객은 결국에 경찰에 체포된 바 있습니다. 자, 교수님. 지금 저 단소 살인마라는 저 별칭이 붙은 저 아저씨 말이죠. 확 진짜 아니 주폭이라고 하기에는 앞서 그 오징어 빌런하고 너무 똑같아요. 상대의 털끝이라도 건드렸다가는 같이 엮일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약만 올리고 절대 때리지는 않습니다. 물론 단소 살인마 저 아저씨는 약간 조금 건드리긴 했었어요. 예. 사실 뭐 때리는 순간에 저것을 또 반응을 하면서 때리면은 말려드는 거죠. 예, 사실 뭐 저걸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야, 정말 저런 아들 놓으려고 10달 동안 내가 고생했나 이런 어머니가 굉장히 진짜 후회스러웠겠어요. 아들 낳았는데 저기에 사람들 많은 데서 저런 행동을 하고 나 또 때려달라고 무릎을 꿇고 빌고 하는 이런 것들. 예, 저런 것들은 뭐냐면 이제 즉각적인 그 관심을 자신의 눈앞에서 확인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그 조급한 그런 심리에서 저런 행동을 하는데요. 보통 이제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뭐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끄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 사람은 그거 가지고는 지금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저렇게 하면은 저게 찍혀가지고 이렇게 뭐 뉴스에도 나오고 하니까 나도 이제 TV 나왔다 뭐 이런 어떤 느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저런 행동을 한다. 그래서 참 서울에서 시민으로서 살기가 어렵네요. 예. 1호선, 7호선. 앞서 이제 오징어 빌런이라고 했던 거는 그 사람이 입고 있는 그 체육복,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그 체육복과 비슷해서 그렇게 별칭을 붙여봤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이어가죠. 제목 좀 바꿔주세요. 자, 빙판길 뒤집힌 승용차입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사고 영상 충격적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광주 광역시 유덕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 이거 뭐 말로 갑자기 차선을 바꾸다가 저렇게 분리대 쾅 들이받고
차가 전복이 됐습니다. 자, 이 기자, 운전자 많이 다쳤을 것 같은데 어쩌다가 저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네, 오늘 오전 7시 50분쯤이었는데요. 광주 서구 제2순환도로의 유덕 톨게이트에서 이 4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저렇게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운전자가 하이패스 진입을 위해서 이 진로 변경을 하던 중에 차가 미끄러진 겁니다. 이 때문에 중앙 분리봉과 방호벽을 들이받아서 사고가 난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 사고로 운전자가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경찰 조사 결과 이 음주나 무면허는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뉴스도 가보죠. 톰 크루즈 아찔한 영상 편지입니다. 톰 아저씨, 톰 형 스카이다이빙을 하면서 신년 인사를 전했다고 하는데요. 그 영상 보시죠. You gotta get this shot. All right, are you coming? Not on your line. Good luck. Okay. We'll see you down there. Whoa. Where was I? Oh yeah, thank you for supporting Top Gun Maverick. As always, thank you for allowing us to entertain you. It truly is the honor of a lifetime. You have a very safe and happy holiday. We'll see you at the movies. 아우. 세상에, 저거 지금 스턴트맨 본인이 직접 한 거예요. 야, 세상에. 아니, 보통 이 톰 크루즈가 진짜 영화에서 어지간하면 액션씬을 본인이 직접 하는 걸로 되게 유명한데, 자, 올해 61살, 양지열 변호사님보다 10살 더 많은, 그래서 어쩌면 좋아. 톰 크루즈 영상을 찾아보시면요. 저런 영상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나이에 대한 얘기는 저렇게 언급을 안 했어요. 스카이다이빙을 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도 뭐 좀 본인이 얘기- 직접 고속 제트기를 몰면서 실제 탑건 매버릭에서처럼 위험한 것들을 막 주변 사람들을 반강제로 끌고 가서 오. 태워서 막 이렇게 아슬아슬한 장면을 연출하는 거거든요. 좀 전에도 떨어지면서 같이 가시죠. 그 백발성성한 감독한테 나 못 가 이런 장면이잖아요. 예. 참 대단한 형님이십니다. 예. 그럴 법도 한 게 탑건 매버릭 국내에서만 무려 800만이 넘는 관객을 동원했고요. 14억 달러라고 하는 흥행 신기록도 세웠기 때문에 감사 인사 드린 건 좋은데 굳이 160km로 떨어져 가면서 그렇게 감사 인사해서 심장을 쫄깃하게 해주실 겁니까, 형님? 고맙습니다. 아, 예. 미션 임파서블 조금 뭐 내년에 아마 개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도 진짜 별의별 막 액션씬을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 가보죠. 예비 신랑보다 연봉이 2배. 아마 예비 신부가 예비 신랑보다 연봉이 2배라는 소리 같은데, 자,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예비 신랑한테 진짜 자신의 연봉을 밝혀야 하는지 고민이라는 예비 신부의 사연입니다. 이렇게 여자친구가 고민하는 이유는 남자친구가 본래 알고 있는 자신의 연봉보다 높기 때문인데요. 이 여자친구는 특수 기술 직종에 종사 중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남친보다 연봉이 무려 2배가 높다고 하는데 이 초반에는 이런 차이 때문에 남자친구가 자존심이 상할까 봐 하는 걱정 반, 혹은 돈만 보고 잘해줄까 싶어서 하는 걱정 반, 이런 이유로 남친 연봉이랑 비슷하다고 거짓말을 해뒀던 겁니다. 하지만 이 결혼 날짜가 정해지고 나니까 이에 대해서 사실대로 말해야 하는지 고민이라고 하는데요. 이 남자친구가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실망하는 게 아닌지, 혹시 사기 결혼이라고 사달이 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예, 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 의견부터 말씀드리면 저 같으면 저랑 결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기다리고 기다렸던 부처 핸드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연봉 공개하지 말라는 쪽입니다. 아니, 그걸 뭐하러 얘기해. 살다 보면 비자금, 비상금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여자도. 또 남자가 행여 자존감이라도 낮아봐. 괜히 또 그냥 열등감에 박박 끓고, 아이고, 그거를 어떻게 봐, 동그라미. 야, 이야, 알겠습니다. 두 분 동그라미 나왔어요. 자, 다음은 하라는 쪽입니다. 야, 입장 바꿔서 예비 신랑이 연봉 속였다고 생각해봐. 너 같으면 그런 인간이랑 살고 싶냐? 어차피 꼬리는 발표. 혹시 알아? 예비 신랑이 양원보처럼 자기가 평생 사랑할게 하면서 나올지? X. 예, 저도 여기에 한 표 던지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부터. 전 미담이네요. 요즘 사실 좀 젊은 층에서 너무 이거 막 연봉 따지고 재산 따지고 이런 것들만 들어서 굉장히 그런 거 볼 때마다 좀 속상했었거든요. 이 남자분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결혼한 거잖아요. 여자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보다 절반인 연봉인 신랑에 대해서 그런 거 안 따졌던 거잖아요. 재산 공개는요.
이혼할 때 재산 공개 소송, 재산 분할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때는 재산 목록 작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니 혼인을 관계를 유지해 가는데 필요한 공통의 생활비 정도를 쓰는데 부족함이 없다라면 굳이 이걸 왜 공개를 하겠습니까?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어차피 이혼할 때는 다 밝혀야 돼요, 얼마인지. 아, 왜 이렇게 극단적인 얘기를. 아까 그럴 거 아니면 안 왜 밝혀도 되는 왜 이혼을 시키려고. 잠재적인 고객일 수도 있잖아.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예, 교수님 말씀도. 요즘에 연봉을 밝히네요.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이 여친이라는 분이 자기 남자친구의 연봉의 2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자기가 올려서 그렇게 되면은 그게 문제가 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연봉 그렇게 따지면은 뭐 저도 결혼할 때 저희 집사람이 저보다 봉급을 훨씬 더 많이 받았어요. 진짜요? 예, 예. 근데 이제 그것도 모르고 저는 뭐 이제 결혼하면은 바로 뭐 이렇게 그만둬라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저 봉급보다도 진짜. 많았었어요. 근데 세상에. 이게 참 철이 없었죠 제가. 교수님, 그러면 그때 사모님한테 그 뭐 얼마나 번다고 당장 그만둬 뭐 이러셨어요? 아니요, 그런 얼마나 번다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예. 결혼을 하면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냥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거의 결혼 못할 뻔했죠 사실은. 진짜. 예, 지금 개념으로 본다면 바로 이제 그 결혼 못하고 이렇게 그 거부가 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여성이 자기 연봉을 갖다 고려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그만큼 신랑이 마음에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랑은 그걸 갖다가 상당히 좋게 보시고 열심히 또 노력하셔가지고 그 신부의 연봉에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걸 안 가르쳐줘서 거기까지 시너지가 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교수님대로 하면. 예. 근데 이게 따로 살 때 상관없어요. 따로 살 때 연봉이 2배면 어떻고 10배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근데 결혼해서 이제 사실상 한 지갑이 돼서 같이 그걸로 생활을 하는데 이거 언제까지 모를 것 같으세요? 밟힙니다, 꼬리는. 아까 저기 양절 변호사가 이혼할 때 공개하는데 살다 보면 이것 때문에 이혼하는 수가 생겨요. 진짜 공개를 안 해서. 굳이 이것 때문에. 어.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이런 걸로 논란이 생길 수 있는데 왜 화근을 남겨놓고 결혼합니까? 아니 이것 그러니까 때문에 미리 얘기를 하고 둘이 어차피 싸우세요. 함께 예. 결혼해서 공동재산으로 잘 같이 생활할 때 생활비로 사용하고 이렇게 더 많이 버는구나 하면 그거에 대해서 또 남편이 존중해주면 되는 거고. 아니 이것 때문에 왜 왜 이걸- 이혼을 해요? 또 살다 보면 이것 때문에 들어갔다고 해서? 비자금 형성해가지고 아니, 뭐 그게 이걸로 싹 걸리고 이걸로 아니, 싸우다가 대한민국은- 아이고 변호사가 왜 저런 얘기를 해? 아니, 대한민국 싸우다가- 부부 별산제예요. 아니, 그러다가 각각의 지갑을 싸우다가- 사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경제생활 같은 거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아이고 원래. 그 같이 사는 공동적인 생활을 아이. 하면 되는 자, 거지. 지금 이 화면 속 실제로는 안 그럴 거예요. 화면 속에서 교수님의 그 말풍선. 네. 예. 얘네들 뭐하니? 뭐하니? 예. 근데 진짜 뭐 다 말씀하셨어요? 네, 지금 말하고 있는데 뭐 나머지 얘기해 주면 안 돼요. 예. 네네. 자, 일단 아무튼 상당히 격한 논쟁이 벌어졌는데 이게 뭐라고? 자, 이 기자. 네, 일단 권동원님은요, 땡큐지 바로 일 때려치우고 살림한다라고 하셨는데 이럴까봐 이게 문제네. 이럴까봐 지금 걱정을 예. 하시는 게 아닌가 싶기도 예. 하고요. 남화자님은 예비 신랑 복 터졌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뜨개 작업실님은 밝히지 마세요. 그 돈 자기 거라 생각하고 돈 막 쓰면 어떡하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우리 이 기자 생각은? 연애 때나 지금이나 좀 사서 걱정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그런 걸로 자존심이 상할 거라고 생각해서 너무 배려를 해주신 것 같고 이왕 그렇게 거짓말을 하셨으면은 이번 기회에 이제 결혼하게 되셨으니까 밝히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모두들 각자의 판단이 있으시겠죠? 자, 대구 수성구의 김나율님 보고 계신가요? 오늘 새벽에 샤워를 하다가 느닷없이 위층 사는 집주인에게 문자가 띵동. 물소리가 들리는데 혹시 세탁기 돌려요? 아니 그저 새벽에 샤워를 했을 뿐인데 말이죠. 이번이 처음이었다면 저희한테 연락도 안 주셨겠죠. 물만 틀면 그냥 뭐 한다 이렇게 문자가 온다는 겁니다. 정말 너무 화가 난다고 하셨어요. 자, 위층 사시는 집주인 선생님 좀 과하신 것 같고요. 집도 잘 못 지은 것 같아요. 그 건축하신 분한테 연락 좀 해보십시오. 위 건강을 위한 차세대 원료? 윌은 알고 있었어. 동의보감 속 그 원료. 꾸지뽕. 꾸지뽕과 20배 강화된 특허 유산균이 만나 더 강력해진 위에는 윌. 알로이스 알츠하이머 병을 최초로 발견하다. 알츠온. 진단을 돕는 기술을 발견하다. 당신의 혈액으로부터 알츠온.
지난 16일 제주의 한 주택에서 50대 남성이 50대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경찰은 50대 남성과 부인, 또 다른 공범인 50대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봅니다. 자, 이게 살인 사건인데 며칠 전에 제주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사건이에요. 네, 지난 16일 오후 3시쯤이었는데요. 이 제주시 오라동의 한 빌라에서 50대 여성이 머리와 목을 둔기로 여러 차례 맞아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검 결과 머리를 크게 다쳐서 이 뇌출혈로 사망한 걸로 밝혀졌고요. 이 당시 여성은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범인이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침입해서 방에 숨어 있다가 이 여성이 집으로 들어오니까 집에 있던 둔기를 휘둘러서 살해한 뒤에 도주한 겁니다. 이 다음 날 아침 10시쯤에 이 피해자 언니가 집을 찾아왔다가 이 숨진 피해자를 목격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 경찰은 출동해서 이 살인 도구로 쓰였던 아령을 현장에서 발견했습니다. 자, 지금 제주도는 뭐 발칵 뒤집혀졌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숨진 피해자가 제주에서 아주 유명한 식당 사장님입니다. 네, 이 피해자 같은 경우 제주에서 이제 갈치구이로 굉장히 유명한 식당의 대표였습니다. 이 식당 같은 경우 분점도 냈고요. 또 제주 공식 관광 정보에 올라올 만큼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아마도 제주 여행을 가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 가봤거나 또 들어봤을 만한 그런 곳인데요. 근데 이 대표분께서 피해자께서는 평소에 지역사회 기부도 많이 하고 봉사를 굉장히 많이 해왔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근 주민은 피해자가 평소에 인사도 굉장히 잘해주고 아주 좋은 분이셨다. 안타까운 사건으로 숨져 정말 가슴이 아프다라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저도 좀 찾아봤더니 뭐 제주를 한 번씩 이렇게 가셨던 분들이 전부 다 막 맛집이라고 이렇게 막 블로그 같은 데다 찬사를 아끼지 않으셨던데, 자, 그런데 바로 어제였습니다. 이 식당 사장 피해자를 몰래 기다렸다가 살해하고 도주한 용의자 잡혔습니다. 자, 압송 당시 장면 잠깐 보고 가시죠. 살인 혐의 인정하십니까? 네. 혐의 인정하세요? 왜 살해하셨습니까? 새벽에 공주 죄송합니다. 왜 죽이셨어요? 대가로 뭘 받으셨나요? 피해자와는 무슨 관계이십니까? 아무거나 아닙니다. 자, 저희가 음성 변조를 해서 그 느낌이 잘 전달이 안 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실제 음을 들어보면은 아무 관계 없어요. 뭐 이런 식이에요. 예? 그러게요. 그러면서 또 우발적 살인도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무 관계도 없는 우발적 살인을 주장하는 치고는 동선은 굉장히 치밀했습니다. 일단 아까 잠깐 들으신 것처럼 피해자의 집에 범행 시간으로 추정되는 시간에 2시간 내지 3시간 전에 들어서 미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고요. 사건을 저지르고 난 뒤에는 집을 나와서 좀 떨어진 해안도로로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잠시 서성이다가 다시 다른 택시로 갈아타고 제주도에 있는 한 시장으로 가요. 시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을 살 물건도 없으면서 괜히 배회를 하다가 다시 또 다른 택시로 갈아타고 다시 이동을 합니다. 이건 뭐 거의 이제 첩보 작전을 방불케 하네요. 네, 이 주범 김 씨인데요. 이 시장에서 이렇게 배회를 하다가 제주항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때 시장 인근에서 이 김 씨 아내가 미리 대기 중이었습니다. 이들은 차를 타고 이동한 뒤에 이 배편으로 제주도를 벗어나서 완도로 빠져나갔습니다. 이 김 씨 부부는 알고 보니까 범행 하루 전인 15일에 이 여수에서 배를 타고 제주로 왔던 걸로 밝혀졌고요. 범행을 저지른 직후에 제주도를 빠져나가서 이 김 씨 부부는 고향인 경남 양산으로 향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이 경찰이 용의자의 행적을 파악하고 있었는데 어제인 19일 오후에 양산 자택에서 이 부부를 체포했습니다. 자, 저것만 봐도 교수님, 제주도에 비행기가 아니라 배를 타고 갔다는 것부터가 아무래도 배편이 조금 더 어떤 그 신원을 특정하기에는 느슨하죠. 예. 그냥 뭐 우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냥 한번 해보는 소리니까 크게 신경 쓸 만한 그런 어떤 가치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 매우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었다라고 보는데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뭐 지금 이제 뭐 다 수사를 하겠습니다만 살해 동기에 대해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었다. 그리고 대가를 받았냐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그러니까 대가를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보통 이런 그 범행을 하는데 부부가 같이 합작을 해가지고 그 아내가 미리 또 대기를 하고 있다가 이제 거기 동선을 왜곡시켜 놓고 난 이후에 도착한 자기 남편과 같이 배를 타고 육지로 나왔다.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뭐 우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커다란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좀 의문점이 있죠. 이 피해자의 자택 현관 비밀번호까지 누르고 침입한 이 주범 김 씨가 대체 왜 앞서 들으신 것처럼 저 모르는 사람이에요 라고 했을까요?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일단 청부살인이라고 했는데, 자, 그렇다면 누군가 사주한 사람이 있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뭐 이 김모 씨 같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했죠. 근데 우발적이어도 살인의 동기는 최소한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일단 피해자는 모른다. 피해자는 모르는데 그 집엔 또 어떻게 비밀번호 알고 들어갔을까? 그리고 살해 동기도 딱히 없고. 그러면 제3의 인물이 보통 있죠. 예. 그 제3의 인물이 이 피해자와 뭐 알고 있는 박모 씨라는 사람인데 피해자 지인인데요. 이 유명 음식점 대표 손을 봐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사주를 했다고 합니다. 손 좀 봐줘라. 네, 손 좀 봐줘라. 저게 이제 사실상 살해를 교사한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저 김모 씨는 미리 집안에 들어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굉장히 치밀하게 도주로까지 일단 설정을 해놓고 마지막에 본인의 아내와 함께 이제 무트로 올라오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예. 근데 여기서 이 살인을 교사한 박모 씨와 이 김모 씨는 고향 선후배 사이고요. 김모 씨와 이모 씨 그 부부와 또 이 살인을 교사했던 이 박모 씨는 서로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자, 교수님, 저 이제 관계도를 보면 일단 청부 살인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거는 뭐 거의 전형적인 그 청부 살인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참고인에 의하면 이 박 씨, 즉 다시 말해서 살해를 교사한 사람이 최근 금전 문제로 이 피해자와 다퉜다라고 하는 그런 진술을 갖다 이제 확보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렇게 뭐 그림으로도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제 이 박 씨가 경찰 조사에서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또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인을 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 나왔던 우발적이다라고 하는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무조건 뭐 부인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구체적으로 정황 증거라든가 진술 같은 것이 나오게 되면 또 이제 나중에 뭐 이래해서 내가 사실 손만 봐달라라고 했는데 뭐 살해할 것까지는 몰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실제로도 지금 제가 좀 자료를 봤더니 이 주범, 그러니까 살해를 직접 실행한 그 사람은 피해자가 격렬하게 반항을 해서 살해하게 됐다 이렇게 진술을 했대요. 자, 그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혐의를 받고 있는 그 사람은 난 죽이라고 지시한 적 없다. 손만 봐주라고 했지. 자, 양 변호사님. 결국 이렇게 서로 자기들 유리한 대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범죄를 지시했는지는 알아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손봐달라는 정도까지를 정말로 얘기를 한 거라면 중간에 사람까지 따로 써가면서 이렇게까지 했을까? 물론 이럴 수는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봤었을 때 아는 사람이 와서 자신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했다면 금방 범죄가 들통이 나기 때문에 예. 이렇게 좀 제3자를 개입시켰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러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살인사를 사주했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뭔가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경찰에서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게 주변에 갈등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을 들여다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유에서도 제3자를 개입시킬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가능성을 다 놓고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백 변호사님, 일단 저 혐의가 다 확인이 되면 어떻게? 일단 뭐 살인 교사가 인정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봐달라를 살인을 교사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지, 그건 이제 이 두 당사자를 서로 조사해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살인 교사가 인정된다면 교사범의 형량과 그리고 이 실제로 살해 행위를 한 이 김 씨하고는 원래 법정형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교사에서 실제로 살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형은 동일하게 선고될 가능성이 많고, 통상적으로 교사범이 좀 높은 경우가 전 개인적으로 좀 더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교사라면 그러니까 살해할 생각이 없었던 사람을 부추겨서 살해를 하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책임을 많이 묻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범의 도주를 도왔던 아내 같은 경우 예. 일단은 뭐 공모공동정범에서 지금 살인적 공동정범으로는 일단은 입건한 것 같습니다만, 뭐 살해 행위에 직접 하지 않고 도주만 도왔다면 뭐 살인죄 방조 정도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상황에서 이 아내의 형량이 이 셋 중에서 가장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2년 전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수백 차례 전화하고 가족 결혼식까지 찾아간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원격 제어 프로그램으로 피해자를 위치 추적까지 했었던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남성의 행각을 따라가 봅니다. 예, 일단 스토킹 또 사건이네요. 네, 이 가해자인 40대 남성과 피해자인 30대 남성은 약 2년 정도 교제를 했던 사이입니다. 그러다가 지난 2019년 5월에 헤어지게 됐는데요. 이 피해자인 여성은 이 헤어진 지 5개월 정도 뒤죠. 2019년 10월에 전화번호까지 수신 차단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남성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각종 방법으로 스토킹 범죄를 행했습니다. 자, 진짜 각종 방법, 기상천외한 방법을 썼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새 노트북 줄게. 헌 노트북을 다오. 아, 이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이 헤어진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 이 전 남자친구가 예전 여자친구에게 내가 새로 산 최신형 노트북이 있는데 너 노트북이 사양이 낮으니까 바꿔줄게라고 한 겁니다. 그 제안을 여자친구가 받아들였고요. 근데 그냥 준 게 아니라 저 최신형 노트북을 자기의 그러니까 바꾼 노트북으로 원격 조정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에 교환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헤어져 놓고 한 달쯤 지나서 갑자기 야, 내가 노트북 새 거 줄 테니까 너가 갖고 있는 거 헌 거 줘. 일단 거기에 또 노림수가 있었던 건데. 네. 자, 백 변호사님. 그러니까 결국 그냥 사실상 줬지만 거기다 원격 프로그램을 깔았다는 거는 사실상 자기 거예요. 여기 스토커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말 그대로 이 여성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확인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그 노트북 새 거를 선심성이 준 건데 원격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여성이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카톡 메신저를 하나하나 확인을 합니다. 그럼 이제 누구를 만나서 누구랑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여성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시간 위치 정보를 확인하면 제가 지금 상암동에 있는지 용산에 있는지 뭐 어디에 있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 노트북을 통해서 저 여자친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하기 위해 했던 것이었습니다. 교수님, 요즘에 진짜 이 노트북이든 태블릿이든 핸드폰, 휴대폰이든 이런 거 함부로 이렇게 맡기고 뭐 고쳐달라고 맡기 이런 거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네, 특히 이제 이 피해 여성 같은 경우에 헤어졌는데 그 남성이 이거 노트북을 갖다가 새 걸 주고 헌 거를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의심을 가졌었어야 되는데요. 뭐 좌우간 그런 피해를 당하니까 일단 그 사람에 대해서 실시간 위치와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이 대화하는 그 내용을 갖다 완전히 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또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신이 위에서 사람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하고 같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스토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그 피해 당사자에 대해서 미행이라든가 도청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통제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아주 전문적으로 앱을 깔아서 그 목적을 달성을 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휴대폰이라든가 이 노트북 같은 거 함부로 남들에게 맡기는 것도 상당히 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 자, 이 기자, 이 정도로 뭐 시쳇말로 밑밥을 깔아놨다면 이 스토킹의 어떤 정도 상당히 심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전화를 굉장히 많이 걸었습니다. 이 남성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한테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7개월 동안 약 315번에 걸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이상꼴로 전화를 걸었던 거고요. 또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4개월 동안 휴대전화로 음성 메시지도 4차례 전송을 합니다. 또 그 메신저에 선물하기 기능이 있잖아요. 이를 이용해서 이 빼빼로데이였던 지난해 11월 11일에 빼빼로 선물을 2차례 보냅니다. 또 올해 3월 14일에는 화이트데이라는 날이었는데 초콜릿을 보내기도 합니다. 지금 그 전화를 건 내역이 지금 쭉 나가고 있는데 와, 진짜 315회. 이야, 이게 자, 백 변호사님. 네. 지금까지 알아본 건 주로 전화나 온라인에서의 어떤 스토킹이었는데 과연 이런 인간들이 오프라인에서는 온전했겠는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방에서 서울까지 이 피해 여성을 만나게 찾아오기도 하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쇼킹한데요. 이 여자친구 오빠가 결혼하는 결혼식장에
이 남성이 나타납니다. 왜요? 그러니까 그 여성 보려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예고도 없이 그냥 갑자기 나타나서 전 여친과 여친 가족에게 접근했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피해자는 계속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본인 즉 오빠의 결혼식까지 이 남성이 등장할 정도였으니까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벌여왔던 거고요. 온라인, 오프라인 통해서 계속 이 여성에게 이렇게 집요하게 스토킹 행각을 이어왔기 때문에 이 여성은 아주 심각한 불안과 공포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교수님. 스토커가 오빠 결혼식에 등장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성을 잃은 거죠. 이미 이제 마음이 떠난 사람의 마음을 다시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특히 그 남녀간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이 온라인 상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상에서도 예를 들어서 본인이 접촉을 시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렇게 그 가족들이 전체적으로 있는데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그 결혼식장에 가서 저렇게 행패를 부린다라고 하면 그 결론이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가? 결국은 비극적인 결론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저 사람이 그런 식으로 수백 차례에 걸쳐서 연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 여성이 거기에 대해서 모른 척하거나 또는 전혀 반응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화가 난 상태에서 이성을 완전히 잃고 저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 뭐 저렇게 하게 되면 뭐 끝나버린 거죠. 양 변호사님,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저 스토커. 일단 혐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하나가 있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 들어가는 겁니다. 다만 처벌은 집행유예에 그쳤어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인데 이 사람이 그나마 사실 저렇게까지 이제 연동을 시켜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조정할 수 있을 정도면 훨씬 심각한 일을 저지를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럼요. 우려만으로 본다라면 저보다도 훨씬 강하게 처벌을 해야겠지만 늘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법의 한계라는 게 이런 데서 또 드러난 거죠. 저기에 대해서 보호관찰도 물론 추가적으로 하긴 했습니다. 그렇군요. 좀 예의주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지난 2020년 6월 서울의 한 예식장. 한 커플이 부부로서 연을 맺게 됐습니다. 결혼식이 순조롭게 진행되나 싶었는데 갑자기 큰 소란이 발생했습니다. 화가 잔뜩 나 보이는 사람들이 찾아온 건데요. 이들은 곧장 신부 대기실로 향하더니 다짜고짜 신부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예식장 안으로 들어가 다수의 하객들이 보는 앞에서 고성을 지르기도 했는데요. 신랑 신부가 축복을 받아야 할 결혼식에 도대체 이들은 누구이며 왜 이런 짓을 벌인 걸까요? 자, 이게 별별 상담소 같은 느낌의 사건이에요. 일단 결혼식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른바 난동 사건이 벌어진 건데 어떤 연유였습니까? 일단 이 남성과 여성이 결혼식을 올린 건 지난 2020년 6월입니다. 서울의 한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 결혼식 당일에 큰 소란이 발생을 합니다. 한 남성과 두 여성이 이 식장을 찾아와서 난동을 부린 겁니다. 이들은 곧바로 이 신부 대기실로 들어갔는데요. 이 당황한 신부가 어디론가 전화를 하려고 하니까 그 찾아온 사람 중에 한 명이 신부의 뺨을 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고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야, 이거 약간 무슨 영화나 드라마에서 왕왕 이렇게 좀 이렇게 묘사가 되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신부의 뺨을 때리는 저는 그런 영화는 장면은 본 적이 없는데, 자, 그럼 여기서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이 결혼 절대 안 돼. 누구 얘기입니까? 네, 이 신랑의 아버지와 누나입니다. 누나가 와서 이 결혼 절대 안 돼! 라고 예식장에 와서 난동을 피운 건데요. 난동을 피운 그 사람들의 정체가 신랑의 가족. 아버지하고 누나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지금 저 사파처럼 이 남성의 아버지가 지금 하객들 다 모이는 데서 이 결혼 절대 안 된다. 아들이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한다. 이렇게 고성을 질렀고요. 결국 보다 못해서 저 신랑 신부가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이 아버지와 누나들의 난동이 멈췄다고 하네요. 왜 반대를 했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 반대를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시기는 연애할 때부터 남성이 연애할 때부터 여성에 대해서 남성의 가족들은 반대를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남성은 이제 결혼을 강행하려 한 것인데 거기까지 쫓아와서 이제 반대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이제 왜 이렇게 반대를 했고 저런 어떻게 보면 난동을 피울 만큼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 저희도 궁금했는데 이게 아무리 뭐 좀 뭐 사건이라도 그 부분은 약간 사생활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뭐 저희가 뭐 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뭐 교수님 포함해서 우리 변호사님들한테 좀 여쭙고 싶은데, 자, 이것도 약간 제가 이렇게 뭐 약간 대립하는 어떤 명제로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아버지 누나들에게 환영받지 못했다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 인연을 끊으면 되지. 정 그렇게 그러면. 이 결혼식 와서 행패를 신부 측 가족도 있는데 이럴 일이냐? 자,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유야 양쪽 얘기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겠죠. 그 남성이 아들이 그 여성을 갖다 좋아하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둘이가 막 좋아하는데 옆에서 헤어져라 그러면은 그게 로미오 줄리엣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더 좋아 보여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둘이가 그냥 살겠다라고 하면 처음에는 조언을 하다가 말이 뭘 안 들으면 잘 사는지 못 사는지는 좀 두고 보면 될 건데,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접근 방법이 이 결혼식에 진입을 내 가지고 난동을 부리고 뭐 뺨을 때리고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과해 보인다. 물론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 부모들이 또 반대를 하면은 또 반대하는 이유가 있긴 있겠죠. 예. 또 그 사람이 느끼는 것은 저 여성과 살아보고 난 뒤에 부모 말이 옳았다 아니면 내 판단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요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어떤 이유 때문인지를 뭐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 이 사연 자체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다만 지금 과거의 결혼이 가족과 가족의 결합이었다면,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었다면, 요즘의 결혼은 요즘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뭐 이제 자리를 잡은 것 새로운 가족을 이룬 행위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전의 집안의 가족들이 새로운 가족을 이루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이렇게 반대할 만한 명분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자, 백 변호사님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반대를 할 수는 있겠죠, 부모님들이. 그런데 결국은 내가 살 사람을 결정하는 건 본인입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반대해도 나는 저 사람과 살고 싶다고 하면 그럼 결국 부모님들이 포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부모님이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어떤 이유로 반대했는지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결국은 부모님이 포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저기에 가서 저렇게 난동까지 부렸다라는 건 이건 어떠한 이유에서도 이거 정당화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뭐가 됐든 이제 다시 본론으로 좀 돌아가 보면 결혼식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예, 이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가족을 상대로 해서 오죽했으면 이랬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아이고야. 6천만 원을 배상을 해야 된다. 여기 이제 치료비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향후의 치료비까지 포함을 시켜서 청구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도대체 왜 반대했을까라는 부분은 법적 판단과는 좀 무관한 사생활의 영역이라서 저희가 그냥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네, 일단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 이 법원도 배상 책임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 재판부가요, 신부를 폭행한 누나와 또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운 아버지가 불법 행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 재판부는 배상액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했습니다. 이 부부가 청구한 향후 치료비 1,000만 원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게 지출됐다거나 지급 예정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또 위자료의 경우도요, 뺨을 때린 누나가 피해자인 신부에게 100만 원, 또 누나와 아버지가 공동으로 부부에게 1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총 200만 원으로 한정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양 변호사님, 앞서 이제 신부 대기실에서 찾아가가지고 말이죠. 그 뺨을 때려, 이거는 폭행이잖아요. 명백한 폭행이 맞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신부가 고소를 했습니다. 진짜? 사실 이제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형제 자매 간에는 고소 제한이 없기도 하고 저 당시는 남남이었죠, 명확하게는. 그래서 고소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벌금 50만 원, 약식 명령으로 벌금 50만 원형에 처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교수님, 뭐가 됐든 저는 이 사건 보면서 뭐가 됐든 이 부인은 남편의 지지를 받고 있고 또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점을 확인한 거잖아요. 뭐가 됐든 남편은 이제 그 자기 집안 사람들과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지금 건너온 것 같은데 말이죠. 저는 그것만으로도 약간은 좀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일단은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받는 결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주위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 축복을 해주고 한데 정말 사람이 살면서 저런 일은 정말 없어야 되는 그런 일인데 일단은 자식과 부모 그리고 이 형제 간의 관계는 완전히 이제 종결되고요. 아마 이제 저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결혼한 여성과 이제 둘이가 이제 그 뭐 잘 사는 방법밖에 없는데 뭐 오늘 사실 이 그 사건에 대해서는 원인이 지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뭐 저희 여기 계신 그 패널들도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예. 오늘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서울에 사는 한 남성이 여느 때처럼 어머니에게 안부 전화를 겁니다. 부산에서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어머니가 걱정되는 마음에 매일같이 빼놓지 않던 하루 일과였는데요. 그런데 그날은 오랫동안 연결음만 이어지고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삐 소리 이후 음성 사삼으로 연결됩니다. 어머니는 답이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새벽 비행기를 타고 한달음에 부산으로 내려간 남성. 그곳에서 참혹한 광경을 마주하고 맙니다. 난장판이 된 집안에서 어머니와 할머니가 모두 숨져 있었던 겁니다. 이들의 일상을 깨뜨린 범인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오늘 사건 연구소는 부산 가야동 고부 살인 사건을 파헤쳐봅니다. 자, 2014년 사건입니다. 어머니가 연락이 안 돼가지고 한달음에 달려갔더니 세상에 집에 할머니와 어머니가 모두 숨져 있는 거를 목격한 이 아들. 정말 충격이 컸을 것 같은데 양 변호사님. 예. 일단 이 60대 어머니 그리고 80대 후반의 할머니였습니다. 60대 어머니가 남편을 일찍 사별한 뒤에도 이제 시어머니를 모시고 한동안 계속 살았던 겁니다. 근데 아들은 서울에 있고 어머니하고 할머니는 부산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이 아들이 7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전화를 할 만큼 효자였던 겁니다. 근데 어느 날은 전화를 아무리 들어도 받지를 않았던 겁니다. 바로 다음날 새벽 비행기로 이거 이상하다 싶어서 득달같이 쫓아갔는데 불안한 예감이 현실로 드러났던 거죠. 어머니, 할머니 모두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어머니는 거실에서 그리고 할머니는 평소 지내던 작은 방에서 목숨을 잃고 있었습니다. 예. 도대체 누가 무슨 연유로? 그러니까요. 일단 둘 모두 둔기에 의해서 살해됐는데요. 시어머니 같은 경우 9차례, 며느리 같은 경우 무려 25차례 공격을 당했습니다. 당일에 시어머니는 집에 있었고요. 그리고 며느리는 50년 지기 고교동창과 점심 약속이 있어서 점심 먹고 백화점 쇼핑을 마치고 오후에 3시 30분쯤에 집에 돌아왔는데 일단 이 범인은 시어머니를 먼저 살해한 다음에 며느리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며느리가 들어오자 며느리를 뒤이어 살해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들은 일단 이 지역에서는 좀 재력가로 통했었습니다. 단독 건물에 살고 있었는데 1층은 세를 주고 2, 3층은 공실이었고 이 고부는 4층에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당시 시세로 저 건물 가격이 한 40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누가 시기해서 뭐 이런 일들을 벌였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두 분은 대외적으로 이런 것들을 과시하는 성격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 그 사건 현장 그 건물 지금 그림이 나가고 있는데요. 자, 너무 끔찍한데 이 흉기를 뭐 25번이나 휘둘렀다 이러면은 딱 봐도 이건 너무 과잉된 흉기 휘두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어떤 원한에 의한 것이 아니 그렇다면 면식범의 소행인가 싶기도 하고 말이죠. 네, 그래서 이 경찰이 73명을 투입해서 이 수사본부까지 구성하고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범행 현장에 이런저런 단서들이 많이 남았는데 당시 이 상황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현관 바로 앞에 이 며느리의 손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걸로 봐서 알 수 있었던 부분은 이 범인이 집안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오자마자 공격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거실에서는 산산조각이 난 와인병도 발견이 됐습니다. 이건 아마도 이 며느리가 이 범인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혹은 뭐 막으려다가 이렇게 깨진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고요. 또 안방에서는 귀금속 상자가 있었는데요. 이걸 억지로 열려던 흔적이 좀 발견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던 다이아 반지나 목걸이는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또 범인은 이 현장을 뜨기 전에 이 가스관을 훼손을 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흉기로 이걸 절단했던 겁니다. 또 가장 중요한 거, 이 시어머니는 작은 방에 숨져 있었고 며느리는 거실에 숨져 있었는데요. 이 집안 전체에서 지문 3개와 족적 하나가 나왔습니다. 네. 일단 지문 3개는 모두 가족들 것으로 판명이 나서 수사에 도움이 되진 않았는데요. 이 족적 같은 경우에는 거실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족적이 이 K제화,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인데 K제화의 한 구두 모델 260mm 사이즈다라는 것까지도 확인이 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 경찰이 부산 인근에 K제화 매장이 9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몇 달 사이에 이 해당 신발을 사간 사람들을 모두 추적을 했는데요. 세상에. 이들 모두가 다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수사에 난항을 겪게 됐습니다. 야, 세상에 그 재화, 그 구두를 사간 사람들을 전부 다 조사해가지고 했는데도 이게 알리바이가 있었다. 아, 정말 어떻게 보면 경찰은 정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은데, 교수님 또 다른 어떤 단서는 없었습니까? 또 다른 단서가 있었습니다. 그 집 안에서 모자가 하나 이제 발견이 됐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게 남자들이 쓰는 모자예요. 주로 저기 지금 나와 있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모자 사진을 실어가지고 공개 수배를 하고 뭐 신고 포상금도 이제 걸고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사실 이 그 피해자의 아들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그 식구가 누구도 쓰지 않았던 그 모자가 하나 걸려 있었어요. 어허. 그리고 그 모자에는 박범 뭐 X라고 하는 그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그래서 뭐 혹시 지금 나가니까 뭐 얘기하셔도 됩니다. 박범찬으로 돼 있네요. 예.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이 범인이 혹시 이거 자기가 쓰고 와서 이거 떨고 간 거 아닌가 해가지고 이걸 갖다 전부 이렇게 이름을 조회했는데 전국에 이 이름 가진 사람이 102명. 그리고 이제 부산과 창원 지역에 있는 사람이 6명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일일이 전부 다 알리바이를 조사를 했는데 전혀 알리바이가 세상에. 문제가 없고 또 이 피해자들과 접점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사실은 저게 이제 끝까지 밝혀지진 않았지만은 그 범인이 의도를 가지고 저 모자를 어디서 주워서 저기에다 갖다 놓은 것이 아닌가라고.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이 사건을 좀 분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근데 일단 뭐 범인이 잡혔기 때문에 뭐 범인이 저걸 갖다 놨다 안 놨다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처음에 사실 저 모자 때문에 수사가 상당히 그 혼선을 갖다 빚을 수 있는 그런 뭔가를 던져놓은 거로 그렇게 봅니다. 자, 저는 진짜 이 모자를 공개 수배하는 건 정말 처음인데 저 전단까지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자, 아무튼 이게 일단 그렇다면 이게 면식범의 소행, 비면식범의 소행 그 양상이 다 섞여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럼 일단 그 주변 조사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건 당시에 경찰이 주변인 400여 명의 알리바이를 모두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굉장히 좁고 깊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친밀하게 왕래하는 사람이 굉장히 적었고요. 이 소수의 사람들이랑 몇십 년 동안 알고 지내던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또 남자 문제도 딱히 없었는데요. 남편이랑 사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별달리 만나던 남자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2014년이면 뭐 CCTV 충분히 그렇죠.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 사건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요. 일단 피해자 집 인근 한 700m 정도까지 그때 있었던 식별 차량이 이제 확인이 된 그 차량 2,000대를 전부 조사를 했고요. 아유. 그리고 인근의 CCTV 139개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사건 전후에 이제 버스가 지나다니잖아요. 근데 예, 버스 안에 블랙박스가 있죠. 버스 노선 13개에서 버스 331대의 블랙박스도 전부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금 보시는 저 수상한 차량을 발견한 겁니다. 현장에서 한 150m 정도 떨어졌던 이 철물점 CCTV에 아주 살짝 저희 잡히는 은색 차량에 주목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 차량에서 누구 나온다. 검은색 옷을 입은 백발의 남성이 내렸고요.
그리고 저 남성이 현장 쪽으로 가더니 4분 뒤에 차량을 다시 와서 CCTV가 없는 쪽으로 이동시키는 좀 다소 이상한 모습을 보입니다. 버스 블랙박스로 다시 한번 추적을 해보니까 저렇게 사라지고 나서 2시간 반 뒤쯤에 현장 방향에서 다시 이렇게 걸어 나와서 도로에 있는 차 문을 열고 다시 타는 모습이 찍혔는데요. 아까 그 며느리가 집에 들어간 지 30분 지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버스 블랙박스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얼굴도 아주 선명하게 잡혀 버스 있습니다. 블랙박스. 야, 저렇게 보니까 좀 더 선명하네요. 버스 블랙박스. 자, 저 일단 지금 화면만으로는 백발의 남성인데 양 변호사님, 저 사람이 맞았습니까? 일단 위력 용의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CCTV를 확인하던 형사 한 사람이 이거 피해자 주변 인물인데 확실한데 라고 알아봤던 거예요. 근데 누구냐면 아까 이제 어머니 피해자가 사건 당일날 동창이랑 점심을 같이 먹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동창의 남편이에요. 근데 이게 50년이나 된 동창이었기 때문에 피해자하고도 알고 있었고 교회 장로까지 지낼 정도로 그냥 표면적으로는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듯한 남편인데 저기서 찍혔으니까 또 유력 용의자가 된 거죠. 하하.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장로님이에요. 교회 장로. 그리고 이 며느리, 그러니까 고부가 이제 함께 숨졌는데 며느리의 50년 지기의 남편입니다. 자, 그렇다면 경찰 입장에서도 교수님 약간 조금 이게 좀 갸우뚱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그 50년 지기라고는 하지만 그 자기 그 고향에서 이제 같은 그 학교 동창이었는데 사실 그동안에 쭉 그 소식이 없다가 이쪽 지역에 와서 다시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부부끼리는 가깝게 지냈고 이 피해자의 남편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뭐 부부끼리 서로가 왔다 갔다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 66세인 이 김 씨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헌금을 갖다가 걷고 관리하는 장로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좀 특히 주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 사건이 발생되고 난 이후에 저 사람이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뭐냐면 사건 발생한 그날과 그 다음 날도 새벽기도 나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범행 이후에 목욕탕에 가서 목욕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했고요. 또 이제 피해자 장례식에 와가지고 자기 아내와 같이 막 오열하기도 하고 또 이제 49제 때 그때 CCTV에 찍혔는데요. 그 이제 그 자식들 있잖아요. 피해자 자식들, 손자 이런 사람들 등을 갖다가 두들기는 게 CCTV에 찍혔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제 수사를 그렇게 했지만 처음에 이제 이것을 잡아내지는 못했는데 가만 수사를 하다 보니까 재산을 노릴 동기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왜 그러냐면 이 그 피의자 같은 경우는 이 선박 회사를 운영했지만 실적도 안 좋았고 강원도 고성에서 가리비 양식업을 했는데 실패했고 민사 소송도 엮여 있었고 그리고 이제 총 4억 4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뭐 구체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 피해자하고 이 범인과 이 어떤 그 채무 관계가 있었던 그런 그 얘기가 그 당시에 나왔었어요. 범행 당일 그리고 범행 다음 날 와가지고 새벽기도 막 하고 빈소에 와가지고 아이고 막 하면서 오열을 하고 그랬던 사람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일단 처음에는 이 남성을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집에 간 적 있냐고 물었는데 절대 간 적이 없다고 발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CCTV를 보여주고 나니까요. 이번에는 그 동네에 가긴 했었는데 집에 간 게 아니라 그 근처에 스크린 골프장에 간 거였다.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하지만 경찰이 골프장 내부 구조가 그럼 어떻게 생겼냐, 화장실은 어디 있냐 이런 것들을 물으니까 역시나 아무런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사실 내 연녀가 그때 차에 함께 타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거짓말을 했던 거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 내연녀라는 여성에게 물어봤는데요. 그 여성은 자신은 그날 김 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경찰이 주변을 수사해 보니까요. 이 남성이 가리비 양식장을 하다가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식장에서 피해자 집에 족적을 남겼던 아까 말씀드렸던 구두. K제화, 260mm 사이즈의 그 K제화 구두가 발견이 된 겁니다. 또 이 구두의 실밥에서는요. 며느리의 혈흔까지 나왔습니다. 이야, 자, 백 변호사님, 이 정도면 이제 압축이 된 거 아니에요? 네, 뭐 이제 범인으로 이제 확정이 된 거죠. 그리고 결국은 그 범행 전 과정이 이제 확인이 됐는데 이 김 씨가 사전에 미리 둔기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혼자 있었잖아요, 집에 할머니가. 거기에 부동산입니다라고 하고 들어가서 일단 시어머니를 살해하고 그리고 집에서 기다리다가 들어온 며느리를 살해하게 됩니다. 그 며느리가 자기 부인하고 점심 먹고 들어온. 네, 맞습니다. 세상에, 아유. 그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볼 수 있는 게 흉기도 미리 준비했죠. 그리고 미리 준비한 장갑을 끼고 범행하고 나서 옷까지 갈아입고 범행 후엔 옷도 버리고 사우나 가서 수차례 샤워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답사를 해가면서 CCTV 위치까지 전부 다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범행에 쓴 둔기는 화물차에 버렸다고 진술을 했는데 이 둔기는 못 찾았지만 뭐 이미 결정적인 증거가 다 확보가 된 상황이었던 겁니다. 예, 제가 교수님께 마지막에 여쭤볼게요. 자, 양 변호사님,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그래서 재판부에 판단하기 전에요. 이런 모든 정황들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피고인 재판에 넘겨진 다음에 자기는 제대로 이렇게 이 사람들을 해친다는 걸 몰랐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예? 해리성 장애라서 심신미약이라 사물 변별 능력이 떨어진다. 그러면서 나는 이 사람들을 해치려고 한 게 아니고 집에 갔는지도 잘 모르겠다라고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보기에 아니 지금 시어머니 해치고 나서 2시간을 그 집에서 기다렸다가 그렇죠. 사람을 해치려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주장이냐라고 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무기징역 선고했습니다. 아휴, 참. 해리성 장애를 앓고 참. 알겠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사실 뭐 이 범인들 같은 경우는 자신에 대한 그 범행 동기를 정확하게 밝히기를 꺼립니다. 특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끝까지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 뭐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별로 고려할 만한 가치가 없는 그런 소리고 어떻게 보면 입이 달렸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가 내는 것인데 실제로 저는 뭐 자기가 자신의 분을 풀기 위해서 그 어떤 그 피해자들이 자기에게 뭐 어떤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로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어떻게 보면은 뭐 그거는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 사람이 제가 이제 분석을 하면서 들었기는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정말 가까워서 정말 이게 돈을 갖다가 빌려 주는 데 있어 가지고 뭐 이렇게 차용증 같은 것도 안 쓰고 빌려줬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범죄 피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상당히 가까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내막을 잘 알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것을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 은혜를 또 다른 것으로 갚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람을 사귀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잘 살피고 관찰하면서 사귀지 않으면 이런 황당한 어떤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교훈입니다. 이 부산 고부 살인 사건입니다. 예, 참 이런 비극적인 또 사건도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픽 중국으로 가보시죠. 네, 중국의 한 도로입니다. 흰색 차량 한 대가 우회전을 하는데요. 그런데 코너를 도는 순간 코너를 돌고 있는 홈스토리와 함께 깜짝이야. 차량이 폭발합니다. 엄청난 연기와 흩어진 잔해들이 도로를 뒤덮습니다. 운전자. 네, 보시면 차량 윗부분과 트렁크가 모두 날아갔는데요. 이 바퀴도 전부 터져서 형태만 남아 있습니다. 도로 곳곳에는 차량 잔해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정말 큰 사고였는데 다행히 운전자는 가벼운 화상만 입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야, 아니 왜 사고 난 거예요? 이 당시 차량은 트렁크에 가스 탱크를 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탱크의 밸브가 제대로 잠겨 있지 않았던 겁니다. 가스가 새고 있었던 거죠.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운전자가 이제 담배를 피우려고 불을 붙인 순간 담배 끊으세요. 새고 있던 가스에 불이 옮겨 붙어서 폭발이 발생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백 변호사님. 네, 저 요즘에 안 피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불로 붙이는 건데.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태국으로 가보죠. 네, 비키니를 입은 여성이 잠시 주변 눈치를 살피는데요. 성큼성큼 철창을 넘어갑니다. 가볍게 철창을 타고 집으로 들어간 여성. 들어가서 차고 주변을 서성입니다. 왜 저 차림으로 저런 걸 해요? 뭐 자기 집이면 바로 들어가면 될 텐데 보시면 차고에 한참 두리번거리죠. 예. 뭐 예상하셨던 것처럼 이 여성 지금 남의 집에 몰래 들어온 겁니다. 자, 이번에 나무로 된 문을 비틀어서 보시면 잠깐만, 비틀. 이제 빨리 비틀어 주세요.
네네네. 이거 이렇게 비틀었어, 네네. 비틀었어. 들어가는 데까지 이제 성공을 합니다. 예. 그렇게 약 30분 동안 집안 곳곳을 헤집고 다녔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들어왔던 철창으로 다시 넘어와서 유유히 사라집니다. 아니 이제 차림이 저래서 그런지 네. 뭘 가지고 나와도 숨길 데가 없잖아요. 숨길 데가 없네요. 예. 그래서 보니까 다행히 집에서 가지고 나온 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CCTV를 확인한 집주인, 여성이 침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이 여성을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잡혔어요. 네, 고소장을 접수한 현지 경찰, 여성을 한 호텔에서 검거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생활비가 없어서 물건을 훔쳤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뭔가를 아까 훔쳐갖고 없다면서요? 나왔나 봐요. 근데 우리가 잘 못 보였는지 뭐 주머니에 넣어갖고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거, 비키니를 입고 있었잖아요. 예. 이게 옷을 살 돈이 없어서였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그런데 이 여성 이전에도 훔친 물건을 팔았던 적이 있다고 하네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거죠. 경찰은 강도죄와 주거침입으로 이 여성을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갑자기 숙연해졌습니다. 네. 예. 돈이 없어서 그래도 비키니를 도둑질은 입고. 안 되죠. 네, 맞습니다. 자,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네, 이곳은 미국 콜로라도주의 한 주유소입니다. 기름을 넣으려는 차들로 좀 북적이는데요. 근데 바로 옆에 흰색 네, 차량이 하나 들어옵니다. 뭐 역시나 기름을 채우러 온 거겠죠? 근데 차에서 내린 남성, 네네, 한참을 서 있습니다. 왜 서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옆에서 기름을 넣던 여성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조수석 문을 휙 하고 열어보더니 세상! 곧바로 차를 타고 사람 빠르죠. 우와, 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졌는데요. 이게 뭔 일이야 도대체? 네, 지금 저 여성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고 지금 기름을 넣고 있는 그런 눈치입니다. 그 주유기 딱 하는 순간 네. 조수석 열어서 조석문을 그냥 열진 않았겠죠. 이 남성 지금 저 여성의 지갑을 훔쳐간 겁니다. 검은색 차량 운전자는 나중에서야 지갑이 없어진 걸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지갑을 훔쳐간 남성 검거됐습니다. 자, 경찰은 이 해당 영상을 공유하면서 항상 주변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 이제는 주유소에서도 문단속이 필수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빠릅니다. 자, 마지막 픽 주인공 동물 중국으로 가보시죠. 네, 귀여운 강아지들이 주인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때 강아지 한 마리가 빙글빙글 돌기 시작하는데요. 왜 저렇게 돌아? 같은 자리에서 쉬지 않고 이거 돌기를 반복하는 장난감이죠? 모습입니다. 아닙니다. 녀석은 올해로 5살 된 난이라는 강아지인데요. 진짜 강아지입니다. 진짜? 예, 어릴 때부터 원을 그리면서 놀았고 어지러워. 이제는 습관이 됐다고 합니다. 보면 내가 다 어지러워. 어지러워. 그런데 항상 그러는 건 아닙니다. 딱 이 순간에만 돈다고 합니다. 어떤 순간? 바로 식사 시간입니다. 좋아. 먹을 것만 보면 신나는 마음을 참지 못하고 원을 그리면서 도는 건데 물렁거릴 이 거. 나니의 주인에 따르면 무려 30초 가까이나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이 정도로 돌면 충분히 어지러울 법도 하죠. 그 코끼리 그거 돌고 나면은 밥을 어떻게 피청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나니는 한 번도 어지러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는 행동이 끝나면 정확하게 먹이를 찾아서 간다고 합니다. 지금 약간 좀 휘청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쟤도 동물인데 어지러웠을 그거 거예요. 돌면은 어지러웠어요. 휘청이겠죠.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특이하네요. 저렇게 해야만 밥을 아마 어렸을 때 좀 주고 하는 그런 버릇을 약간 갖다가 좀 슬퍼요. 예, 저는. 그러니까 이제 저 개는 머리에 입력이 돼 있는 것은 내가 저렇게 해야 먹고 산다. 돌아야 먹는다. 예, 돌아야 예. 먹는다.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하게끔 표현이 만든 좀 것 같아요. 이상한데요. 예, 좀 슬프네요.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내일 새벽에 눈 온다니까요. 좀 내일 출근길 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반, 4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코로나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